연세든 있습니다. 노인이 감사합니다. 매일 큰돈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강원도 작은 읍내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제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낡은 외투에 손때 묻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70대 할머니가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 한우 등심 30kg을 현금으로 사간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250만 원, 일주일이면 1,7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빳빳한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빈 캔을 주워 모으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한 달에 겨우 40만 원을 벌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그 6배가 넘는 돈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제가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강원도 양구 읍내 우리 정육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어요. 회색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어 있었죠. 낡아 빠진 베이지색 외투에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닳아버린 운동화는 오래전 색이 바랜 것 같았습니다. 2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저는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텐데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에 순간 당황했던 것이죠. 우리 읍내에는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고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보통 가격만 물어보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비싼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한우 등심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싱싱한 거예요.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낡은 청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30kg 주세요. 순간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30kg이요? 네, 30kg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우 등심 1kg에 85,000원, 30kg이면 255만 원. 대가족 잔치나 회사 행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30kg을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 30kg이면 어른 수십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3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권이 51장, 정확히 255만 원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255만 원어치 고기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마치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한 모를 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20년 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30kg이면 양이 많아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안쪽 작업장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진우를 불렀어요. 진우야, 한우 등심 30kg 포장해야 해. 빨리 좀 도와줘. 네, 30kg요? 20대 청년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사요? 저기 계신 할머니. 진우는 문틈으로 할머니를 훔쳐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진짜 돈 있으세요? 옷차림을 보니까 좀 그런데요. 돈은 현찰로 다 가지고 계셔. 그것도 새 돈으로.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사람처럼 정지해 있었죠. 고기를 포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죠.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나눠 담은 한우는 상당한 무게였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진우가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전봇대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빈캔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리어카였습니다. 저희가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30kg를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25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2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낡은 외투에 헌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250만 원어치 고기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이었어.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올지 궁금했던 것이죠. 오후 3시가 가까워오자 제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진우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정확히 오후 3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오늘도 같은 낡은 외투를 입고
같은 헌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한우 등심 30kg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원권 51장, 25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매일 250만 원씩 쓴다면 한 달에 7,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로 괜찮은 걸까? 저는 고기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돌부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정각, 1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베이지색 외투만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익숙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한우 등심 30kg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진우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리어카에 다른 가게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저는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리어카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가 보였어요. 박스에는 오씨 생선가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양을 주문하고 25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닷새 동안 할머니가 우리 가게에서만 쓴 돈이 1,275만 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제가 놀라서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들고는 얼굴만 대충 닦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 살짝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고기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후 3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걸음은 느렸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읍내를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마을 뒤쪽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한옥 앞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어요.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나무 대문은 녹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가게로 돌아온 저는 진우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 진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고기 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겠어? 저는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오씨 생선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 오씨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윤 사장.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 고등어랑 갈치를 30만 원씩 사가는데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 저와 오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형, 어제 내가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 진짜? 어디 사셔? 마을 뒤쪽 언덕 위 낡은 한옥인데 거기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 거기다 음식을 다 넣더라고. 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낡은 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 할머니 정체가 뭘까?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오 씨가 말했어요. 윤 사장, 우리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보자. 마을에 그 할머니 아는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저와 오 씨는 마을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가게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김씨 반찬 가게에서는 매일 반찬을 40만 원어치씩 사갔고 이씨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25만 원어치씩 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총 얼마를 쓰는 거야? 제가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열흘이면 4천만 원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 사장,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오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해 김씨 아주머니, 이씨 아저씨,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오늘 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라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새 것 같았어요.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씨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할머니가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빈 캔 줍고 다니던 분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우리 가게 앞에도 자주 지나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달 전부터 이렇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야.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이라도 있나요? 들은 바로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마을 뒤쪽 그 한옥에 해시태그 제사장 제8챕터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각자 머릿속으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많다던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매일 이렇게 나와서 장을 볼까요? 이씨 아저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어제 할머니가 전화 받는 걸 봤어요. 전화 받고 나서 완전히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지시받는 것처럼요. 그럼 정말로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가? 오 씨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통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서만 쓴 돈을 계산해 보니 2,550만 원이 넘었어요. 다른 가게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 할 때 같아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면 할머니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신고하자. 더 늦기 전에. 오전 10시쯤 통장님이 파출소 순경 한 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젊은 순경이었는데 이름표에 이정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 사장님, 이순경님이 우리 마을 담당이에요. 제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이정우 순경은 수첩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매일 250만 원씩 현금으로 고기를 샀다는 것, 그것도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것, 빈 캔을 줍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정우 순경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고요? 그것도 매일? 네. 5만 원권으로만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돈이에요. 순경이 뭔가를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요? 오 씨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생선 가게에서도 매일 80만 원씩, 과일 가게에서 25만 원, 반찬 가게에서 40만 원, 하루에 총 400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이정우 순경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열흘이면 4천만 원이네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해서. 통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우 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 그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이정우 순경은 맞은편 가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신문을 펼쳐든 채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곧 3시가 되겠네요. 정확히 오후 3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게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제가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급해 보였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빨리 좀 부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낡은 폴더폰이었는데 3분에 한 번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저를 재촉했어요.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포장하며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봤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어요. 오늘도 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세는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5만 원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돈을 건네고 서둘러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어요. 잠시 후 이정우 순경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네요. 저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뭔가에 쫓기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럼 정말로? 네.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전화 받고 나서 더 급해진 걸 보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우 순경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순경이 말을 멈췄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이틀 후 이정우 순경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할머니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통장에 28억 원이 들어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8억이라고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28억 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언제 입금된 거예요? 올해 8월 3일자로 29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산재보상금으로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400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고요. 산재보상금이라고요? 네. 할머니의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보상금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머니였구나. 일주일 후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정우 순경과 통장님도 함께였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은 너무나 가늘었어요. 75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육점 사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이정우 순경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통장에 28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요. 이 돈이 어떻게...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이정우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산재보상금이에요. 내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 보상금으로 29억을 받았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기시고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민호가 없는데. 민호요? 제 아들이에요. 2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마흔에 얻은 외아들 민호는 3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수줍은 미소를 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작한 건설 현장 일 때문이었죠. 원래 다니던 사무실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으로 옮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이렇게 일찍 가야 해? 아침도 못 먹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깨끗했던 손이 이제는 온통 상처 투성이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첫 월급 타는 날이에요. 저녁에 깜짝 선물 가져올게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동안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죠. 그날 저녁 7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월급 탔어요. 지금 정육점에서 한우 포장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등심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민호야, 그런 비싼 거 왜 샀어? 엄마,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 첫 월급으로 엄마 한우 배불리 먹여드리는 게 꿈이라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집에서 기다려요. 몇 달 전 읍내 시장을 지나다가 민호가 한우 가격을 물어봤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비싼 가격을 듣고는 아쉬워하며 우리도 얼른 돈 벌어서 한우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웃으며 했던 말들. 민호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양손 가득 정육점 봉투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돌진해 왔어요.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에 갔을 때 민호가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기 샀어요. 먹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눈을 감았어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통장님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민호가 손에 끝까지 정육점 봉투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놓지 않으려고. 첫 월급으로 산 거라고. 엄마 드려야 한다고. 할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민호가 꿈에 나타나요. 엄마, 저도 고기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이정우 순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 산재보상금이 나왔어요. 29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이게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간이 너무 나빠져서 길어야 1년이라고. 강경화 말기예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민호 곁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베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내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보내고 있어요. 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 보호소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2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싱싱한 한우.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오려다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새벽 정육점에서 사다가 올려놓은 음식이었습니다. 민호야, 어서 먹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고기.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먹고 가. 민호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손으로 월급 봉투를 꼭 쥐고 정육점으로 달려갔을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민호야, 거기서 기다려. 엄마도 남은 시간 열심히 살다가 곧 따라갈게. 할머니가 현실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돈 다 쓸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민호가 원했던 걸 제가 대신 이뤄주고 가야죠. 그때 가서 민호야, 엄마가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 똑같이 못 먹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먹여주고 왔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정우 순경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일 마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민호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게요. 병실에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 씨도 이정우 순경도 통장님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하나의 얻은 귀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산 한우. 그 고기를 들고 오다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모두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이정우 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 씨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랑방에서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어요. 산재보상금이라고요? 김 씨 아주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29억을 받으셨는데 아들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민호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한우를 사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강경화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이 씨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계셨대요. 오 씨가 덧붙였습니다.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맞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에요. 이 씨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오 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 사장, 나도 생선을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정말? 응.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료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려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고깃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오후 3시 할머니가 태어나고 며칠 만에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리어카를 끌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을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싱싱한 걸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민호 씨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마을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민호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민호가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구 읍내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 순이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와 동네 청년들이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고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우예요. 아침에 직접 골라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제가 자랑스럽게 스티로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어요. 손에 이걸 꼭 쥐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넨 것은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민호가 20살 때 찍은 밝게 웃는 얼굴의 사진이었어요. 상주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조촐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호 묘 옆에 할머니가 묻혔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호와 할머니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우를 꺼내 묘비 앞에 놓으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날렸어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진우가 작은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번 독거노인들께 전달할 음식을 가지러 오는 날이었어요. 오씨 생선가게에서도 김씨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에서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어요. 민호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마을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넣고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과일을 넣었어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저는 할머니가 늘 앉던 구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양구 읍내.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린 그날 한 노인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못다 이룬 꿈, 할머니가 이어간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